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택시 몇 번이나 타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살림살이 택시 타기 망설여졌는데 이제 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 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인상안을 내놨는데요. 택시 기본 요금 인상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심야승천하는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택시산업 전반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택시 요금 인상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시가 택시 기본 요금, 택시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요금 1,000원, 또 밤에 심야 할증 요금도 올리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발표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김동영 박사님, 서울시 발표 내용 우선 핵심이 어떤 것들입니까? 네, 서울시 요금은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 1,000원을 인상함과 동시에 이 시간과 거리 요금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 130m에 100원이 올라가던 걸 1m를 줄였고요.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31초에서 100원이 올라가던 걸 30초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금 거리가 과거에는 2km였는데 1.6km로 줄이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요금 인상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심야 할증 요금 시간도 앞당겨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사실 이번 서울시 인상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과거에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됐던 이 심야 할증 구간이 10시로 앞당겨지고 예. 또 20%였던 그 비율이 20에서 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과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저 심야 할증 요금이 이제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변화했다라는 것이 또 이번 인상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요금 1,000원 외에도 심야 할증 요금을 2시간 앞당기고 또 탄력적으로 일률적 20%에서 할증 요금을 20에서 40%, 최고 40%까지 올린다. 이게 좀 핵심이다. 자, 이 택시 요금 인상안 과연 서울시의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논란이 많은데 유정현 교수님, 이 갑자기 지금 택시 요금 인상안이 나오게 된 것 역시 그동안 심야 이제 승천안이 굉장히 심야에 택시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잖아요. 예. 자, 그 많은 택시들 도대체 왜 어디로 다 간 겁니까, 이게? 최근에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좀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제 그 상황에 2년 동안은 사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수요도 공급도 작았으니까요.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는 코로나 거의 이전 상태로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이제 오히려 반동으로 늘어났는데 예. 공급이 코로나 때 줄어든 상태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법인 택시의 공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전국의 이제 법인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숫자를 보면 이제 2019년 말 코로나 전이죠. 대개 한 10만 한 2천 정도 계셨는데 2천 명 정도. 이게 이제 올해 4월 정도 통계를 보게 되면 대략 한 7만 4천 명 정도 거의 한 20% 30%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거나 아예 전직을 해버렸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수요 공급의 어떤 괴리가 심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요는 코로나 이전으로 늘어났는데 택시는 줄었다. 지금 택시가 줄은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택시 기사가 줄었군요. 택시 네. 기사. 맞습니다. 왜 이렇게 택시 기사들 지금 최근에만 줄어든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네, 사실 택시 근로자가 감소했던 건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만 8천 명의 노동자가 감소를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 2년 동안 2만 6천 명이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택시 시장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2년에 확
더 심화돼서 왕창 줄게 됐다. 그분들 뭐 택배로 갔다, 뭐 어디로 갔다 그러는데 워낙에 그 수입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수입 이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택시 사업이 특히 뭐 법인 택시, 개인 택시를 막론하고 일종의 사양 산업 같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택시의 어떤 수입 자체가 결국 산학금을 특히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산학금을 빼버리면 실제로 이제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이 결국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택시라는 운수업을 기피하는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재미있는 어떤 정반대의 결과가 이제 과거의 타다였습니다. 타다. 예, 네. 타다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제로 타다의 기사님들하고 인터뷰 또는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해왔습니다만 거기를 보게 되면 연령대가 대단히 젊다는 한 20, 30대의 어떤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대부분 이제 20, 30대 기사들이었는데요. 네. 그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월급제였습니다. 네. 그런 어떤 매력적인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택시 산업이 거의 사양 산업화되고 그러니까 택시 산업으로 진입하는 결국엔 취업자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게 결국은 결정적인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다 하려다가 무산이 된 그 타다의 경우에는 월급제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택시 법인 택시들 많이 부족해진 법인 택시들의 경우에는 산학금제도 이 산학금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 현실인가요, 법인 택시들? 예, 맞습니다. 이 산업금제는 사실상 그 법에서 규정한 월급 형태는 아니고요. 네. 법에서 규정한 월급 형태는 전액관리제라고 해서 전액관리제. 네. 그날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법인 택시 회사로 입금을 시킨 이후에 월급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형태가 시장에서 굴러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 낮은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원활한 월급 관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수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산학금제가 공감을 사서 시장에서 일반화됐을 뿐이지 산학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거론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럼 산학금제가 왜 정상적으로 월급제로 이행되지 못하는지를 지적을 해보면 아마도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구조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입이 한 하루에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이 낮다 그래요?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하루 12시간, 월 26일을 꼬박 일하시고 버는 돈이 약 200에서 250만 원 가량입니다. 한 달에 26일, 네. 12시간 일해서 그렇게 일해서 택시 기사를 직업으로서 갖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젊은 택시 이제 기사분들이 특히 이제 법인 택시에 그렇습니다만 되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배달 시장, 이제 델리버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배달 시장에 라이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게 라이더는 상대적으로 일단 택시라는 업종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거기도 대단히 어떤 장시간 노동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동력이 유출이 됐다는 하나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 이제 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으로 국민이 보고 있는 택시라는 그 이제 운전자에 대한 또 택시 산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제 플랫폼이 지배하는 하나의 세계가 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IT 뭐 기술 등등이 지금 IT 직종 등등은 대단히 어떤 폭발적인 임금의 어떤 성장을 좀 임금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볼 때는 이제 택시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전통 산업 중에서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산업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MZ 세대나 20대, 30대가 택시라는 그 산업 자체, 즉 택시 타는 것조차도 이제 싹 좋아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역시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산업, 특히 젊은 친구들이 조금 외면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우선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시 요금 인상은 그러면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적은 걸 감안하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김 박사님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서울시가 제안한 인상 폭,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럼 필요한지 폭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 서울시의 이 택시 요금 인상안은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물론
현재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요금 인상 수준이긴 하지만 예. 소비자들의 어떤 물가적인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일단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금 인상을 어떤 폭을 우리가 의미를 두기보다는 예. 이 요금 제도가 유연화됐다라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화, 그 무슨 탄력요금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택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서비스 개선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산업인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경직적인 택시 제도 때문입니다.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경직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고민할 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금도 정해져 있고 내가 굴릴 수 있는 택시의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탄력 요금제라는 형태로 이 가격의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상 폭을 넘어서서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진화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요금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수량에 대한 유연화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환영할 만하다는 김 박사님 지적. 다만 수량 부분이 이제 좀 더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유정현 교수님께서도 가격 인상 필요하다, 괜찮다. 이 정도 올려야 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김 박사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가격에 있어서 이슈들. 예. 그래서 가격을 현재 어떤 수준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산업 자체가 네.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야 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 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수량이라는 부분도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으로 택시가 과거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는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구마다 차량 한 대씩 거의 이제 한 대 또는 두 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만 과거에 처음에 택시 제도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규제라는 것 자체가 이 택시가 지나치게 또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 그래서 진입하는 진입자에게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일종의 규제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특혜적 산업이었던 거죠. 근데 그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택시라는 어떤 또 과거에는 자가용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누구나 탈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고급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틀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된다. 역시 이제 요금은 일정하게 좀 유연하게 했다면 이제는 수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수량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택시 공급 문제,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 두 분의 생각 같은데 그러면 택시 공급을 어떻게 좀 늘리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법인 택시 기사들의 법인 택시가 상당 부분 운행이 안 된 채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택시를 새로 투입하기보다는 노는 택시를 더 불러가게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차피 이 택시라고 하는 건 전국적인 수요에 맞춘 총량제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 총량제를 벗어난 새로운 공급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있는 택시 제도를 잘 수정을 해서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예. 번째는 택시 부재의 해제입니다. 택시 부재요. 네. 택시 부재라고 하는 건 운전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견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미 소형차나 경영차,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부재가 예외되는 이러한 적용 조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차들도 피곤하기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제도의 어떤 실효성이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재를 해제됨으로써 요소요소에 이 한정된 희소한 택시라는 자원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놀고 있는 법인 택시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법인 택시 리스제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법인 택시 리스제. 예. 그건 뭔가요? 법인 리스제는? 택시 회사에 가동되지 않는 택시들을 다른 운전기사에게 빌려줌으로써 개인 택시처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제도이고 심야 시간에 한정해서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택시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선 전체 총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택시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토론하기로 하고요. 택시 부재 해제하는 게 좋겠다. 법인 택시, 놀고 있는 법인 택시를 리스로 빌려줘서 운행을 좀 늘리게 하겠다. 유정현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택시 부재, 법인 택시의 리스 제도? 예, 뭐 좋은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나왔던 이제 두 가지 택시 부재 해제하고 법인 택시 리스화라는 게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조금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더라도 충분한 예. 공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이제 택시의 전체 비율을 보면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의 비율을 보면 35대 6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개인 택시가 법인 택시의 2배의 어떤 비율로 좀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택시 부재를 좀 해제한다고 할 경우 지금 이제 개인 택시가 특히 이제 심야 택시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택시 운전자의 지금 3분의 2 정도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개인 택시 그렇죠? 예. 근데 법인 전체. 택시도 전체적으로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법인 택시도? 예. 네. 그래서 대략 한 6% 7%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분들은 저녁에 야간 운전을 꺼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재를 풀고 이러더라도 개인 택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심야나 야간 시간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 부재를 해제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면 결국에는 이제 3분의 2, 거의 한 3분의 2, 65%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택시인데 그러면 법인 택시만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해서 과연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과연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이제 택시 전체만 가동률을 그러니까 운행률을 늘리는 거죠. 운행률을 늘리는 것만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해결 방안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택시라는 어떤 산업 자체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결국 사양 산업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이거 좀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공급의 측면에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공급 총량의 이 전체를 늘리는 방법, 현재 있는 택시의 운행을 좀 효율화시키는 방법을 우리 김동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전체 공급을 늘리는 방법 혹시 어떤 아이디어,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국이 지난 몇 년 전에 뼈아픈 우리가 실책을 범한 바 있었습니다. 타다 있죠. 타다. 타다는 결국에는 국회에서 법을 강제로 개정해서까지 사실은 향후에 지금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방법이었습니다만 그 대안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사실은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타다와 같은 그런 어떤 택시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결국 그 이전에 또 하나 중요하게 어떤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카풀. 네, 카풀 같은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카풀이라는 형태, 꼭 우리나라에 이제 카풀이라는 형태로 결국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을 가보면 결국 이제 그랩이라든지 어떤滴滴 출신 같은 이런 일반 자가용, 즉 개인 소유의 차량이 아주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열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정현 박사님 결국은 이제 타다 논란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자, 이 타다 뭐 지난 3년 전인가요? 한번 얘기했다가 아주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무사안이 됐는데 다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범위 내에서 뭔가 효율화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김동영 박사님은 현재의 이 범위 내에서 택시 운행을 늘리자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타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하루빨리 우리도 다시 도입을 해야 할까요? 저도 젊은이이기 때문에 이 타다나 우버의 서비스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라고 하는 건 예. 과거부터 계속해서 쌓여온 히스토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붙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도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도를 먼저 고치고 효율화를 한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다 금지법을 자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타다 금지법 이후의 노력들은 조금 덜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객운수법이 개정이 돼서 네. 방금도 계속해서 우리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플랫폼 택시 개요를 보면 예. 타입 1의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항목을 여객운수법에 잘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이 타입 1이 바로 타다 형태의 사업들을 제도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들입니다. 타입 1. 네.
그런 게 있군요. 지금 파파, 레인포, 고요한 택시들. 네. 제가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혁신을 제도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버가 전 세계 60개국에 진출을 하고 많은 반향을 남겼지만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도권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판을 깔은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타입 1이라는 형태로 이 타다 형태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준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타다나 우버의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사실 택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적지 않은 돈으로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저 사업체가 택시를 하네라는 것을 알려면 약 1,000대 정도의 택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이 1,000대 정도의 물량을 한 번에 확보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에서만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 보이는 택시 규모를 운행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 하나의 단위에서 이 사업을 계속 리드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은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타다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다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운송 사업자 타입 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한다는 이 법이 마련돼 있는데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 과연 이런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어떤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조금 의문은 되네요. 이 타입 1. 네. 여기서 이제 사실 김 박사님께서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하나를 좀 이렇게 아직 충분하게 안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차량을 확보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 택시라는 이 개념은 기본에 이제 택시 사업자들하고 협상을 하는 국회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 사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택시 사업자들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택시 사업자, 그러니까 직접 확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건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즉 결국에는 택시 사업자의 기존의 택시 풀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확보하라는 즉 이제 택시 사업자로서의 그 운행에도 택시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택시라는 그 시장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지 시장의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카풀이나 이런 어떤 또는 뭐 이 새롭게 여러 가지 형태 뭐 반반 택시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어떤 플랫폼 구조를 완전히 열어주는 구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택시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갇혀 있는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다가 이미 실패해서 이 재판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막대한 어떤 소송에서 어떤 소송에 어떤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미 한번 직면을 했던 상태에서 그런 타다의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사업자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됐다면 유일하게 지금 이런 어떤 플랫폼 택시로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데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골목 상권 어쩌고 하면서 대단히 어떤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런 어떤 사업자들의 어떤 면허를 충분하게 자본을 동원해서 사서 그나마 택시 사업 내에서 진입해서 노력을 했던 이런 사업자인데 그조차도 사실은 택시 사업이란 전체 프레임에 걸려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공급의 이슈라는 것은 택시 사업자라는 그 이해관계 또는 택시의 어떤 공급과 택시 시장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보는 게 아니고 플랫폼 사업이라는 그 틀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운수 사업의 틀을 부수는 혁신이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인데 우리는 혁신이 아니라 수구적인 어떤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죠.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그 시스템을 좀 새롭게 접근하는 이런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이주영 교수님 말씀인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지금 심야에 추가 할증 요금을 의미하는 탄력 요금제를 얘기하면서 택시 관련 제도의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을 반드시 돌파하겠다. 혁신과 공급, 뭔가 혁신을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이 혁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원장관님이 말씀하셨던 혁신은
시장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가 창발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기존 택시 산업이 기존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생산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할 수 있고요. 기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직적인 가격과 경직적인 수량에 의해서 굴러가는 이 비생산적인 택시 산업이었을 겁니다. 원장관님께서 기존 이 혁신적인 택시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는 가격과 수량을 유연화해서 정해진 틀 내에서 가격과 수량을 유연화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시장 내의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순한 맛, 매운 맛, 폭탄 맛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순한 맛은 탄력 요금제, 매운 맛은 강제 배차, 네. 폭탄 맛은 우버와 타다류의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먼저 우버와 타다부터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플랫폼 운송 사업은 총량제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께서는 플랫폼 내로 말씀을 주신 해석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 타이버는 총량을 넘어서는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의 기준이라든지 심의를 조금 더 완화시키겠다라는 걸 폭탄 맛으로 말씀하신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앞에 순한 맛과 매운 맛은 이 택시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새로운 혁신,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혁신들을 택시 회사가, 개인 택시 기사가, 플랫폼 회사가 서로 만들어내면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매운맛, 폭탄맛 같은 어떤 이런 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콜 서비스 그런 지적도 좀 있어요. 콜 하려면 좀 돈을 좀 더 줘야만 수수료를 좀 줘야만 그나마 잡힌다. 결국 택시 요금 인상이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한편의 편리함, 한편의 부담 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럼 교수님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런 또 가격이라는 측면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운수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카카오티 이제 블루라는 제도인데요. 3,000원을 더 주면 뭐 배차가 되고 이렇습니다만 아침 저녁에는 3,000원을 더 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뭔가라고 저는 앱을 보게 되면 뭐 카카오티 뭐 블랙 그다음에 뭐 또 큰 차 있습니다. 이런 게 남아있는데 그것도 그때 즉시 배차가 안 됩니다. 예약하라고 뜨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법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넣는 뭐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결국은 3,000원이라는 그 액수를 이제 통해서 이제 시도를 했던 게 택시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시 산업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은 올랐는데 공급은 여전히 똑같다. 그럼 못 잡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또는 3,000원 먼저 낸 사람이 잡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데 저희 시청자 댓글 한두 가지 답변을 하면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법인 택시 기사로 출근하실 분 같아요. 새로 이제 출근하시려고 하는 분 말씀이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그러면 그 지금 월급도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 있어요? 예, 택시 요금이 올라가면 그 기사에게 더 많은 수익이 갈 수 있어야만 이 요금 인상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면서까지 요금을 인상한 이후에는 이 요금이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흘러가서 전반적으로 택시 공급이 많아지고 그 택시 공급이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 되는 이러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중간에 많은 장애 요인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잘 다지면서 요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택시 사업자들이 제대로 월급을 올려줄지는 미지수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 장애 요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시는 분 좀 걱정이 있겠네요.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게 유류 가격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냐 요즘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유류 가격도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흡수할 것인가 하는 좀 이슈가 있고 그건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한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어떤 내세운 여러 가지 어떤 원희룡 장관이 내세운 정책들이 만약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결국에는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고 그리고 산업의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택시요금 인상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